네, LH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연일 터지는 LH발 투기 의혹에 4.7 재보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 3주 남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지금부터 이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관련해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임기 내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촛불 정신을 들고 나오는데 오늘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첫 사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2주 만에 사과를 한 건데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과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 더 나아가서 책임감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라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깊이 우리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청와대 수석회에서 얘기했었던 부동산 적폐 청산, 불공정, 또 촛불 정신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이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잘못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대통령이 의식을 해서 분명하게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사과를 함으로써 조기에 빨리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저는 적절한 사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사과는 적절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사과까지 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늘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LH 투기 정황들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지금 터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온 의혹들 보면은 세종시 건설을 지휘했던 전 행복청장도 산업단지 인근에 땅을 샀고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부대 이전 담당자한테도 좀 투기 정황이 지금 나온 이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공직 윤리가 어떻게 확립할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대국민 사과 내놓은 자리에서 공직 윤리를 굉장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를 시켰다면 김영란법만 통과시키면서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아가지고 반쪽짜리 법안이 됐지 않습니까?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이제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고와 동시에 그 직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좀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8년 정도 국회에서 표류를 하고 있거든요.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해충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직을 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명분을 내놨는데 그렇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이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통과가 돼 있고 지금 이제 시행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은 어떻게 업무가 마비되지 않고 정상적인 그럼 이제 국회의원 업무를 하겠는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3월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지금 이제 대통령까지 사과하고 나온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입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해충돌 방지법 대통령도 이 부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국회 문턱을 넘을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LH 민심의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직격탄을 맞은 이런 상황입니다. 김영준 교수님, 어제 저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부정 평가가 지금
20%포인트까지 벌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쭉 그래프를 보시면 1월 첫째 주에 이때 이제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부정평가가 60을 넘은 이후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긍정평가가 높아가다가 이 LH가 정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네요. 저희가 통상 임기 말에 대통령 국정운영 조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 부정평가 55% 그리고 긍정평가 35%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평가가 55%를 넘고 긍정평가가 35%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네. 그거는 거의 레임덕으로 들어갔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지난 1월에 35.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 네. 60.9%까지 됐다가 지금 이제 거의 그런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다만 20%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부정평가가 64.5 그리고 19세 29세는 64.3 중도가 64.0 그리고 자영업자가 61.7%로 나왔어요. 부정평가가. 그러니까 이 4대 계층에서 부정평가가 60%를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정부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걸 넘어서서 위기 중에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이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뭐 대통령이 지금 9번이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얘기를 할 정도로 국민들이 이 부분은 정말 불공정과 반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 2주나 한 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나쁜 방향 속으로 네. 들어갈 갈 수도 가능성도 있다. 있고 그리고 또 예.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정말 만약에 여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을 어떻게 예. 최우선적으로 과제를 삼을 거냐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 전체 수치도 그렇지만 젊은층 네네. 또 중도층에서 빠지는 이 점도 좀 주목해서 그렇습니다. 봐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대통령이 이제 직접 사과도 하고 강력한 대책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게 민심을 추스르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는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집권당과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예. 특단의 대책이란 거는 뭐냐면 여야 정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뭐 야당이 유리하고 선거에다 유리하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생에 대한 서로 국민 우선의 정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맞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서 가장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야당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초당적으로 대처에 임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당이 국민들에게 또 훨씬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예. 그렇게 수없이 해왔는데 결국 마지막에 되면 야당에 대한 신뢰도는 또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다라는 생각 속에서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저는 야당이 꼭 제안했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 문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네. 되는 문제다.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정당 입장에서는 재보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LH 사태가 터진 이후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조금 오르고 민주당이 조금 빠졌고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 특히 걱정인 것은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내가 후보로 나서겠다 선언한 이후에 오르다가 지금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출마 선언하면서 계속해서 거의 뭐 급상승하면서 예. 안철수 후보와 0.1%포인트까지 좁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LH 이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3자 대결에서도 밀리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특검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수조사도 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집권 이후에 최저는 아니지만 거의 최저 수준에 다가서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 지금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과거에 최저치에 기록한 게 뭐 조국 사태 그리고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 충돌 사태 이때 비교해서 거의 그런 수준에 가고 있는데 그 두 사건은
단기적으로 끝날 사건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동산 문제는 이제 단기에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시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예. 임기 이제 후반기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거기다 지금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라서 앞으로 어떤 오해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고 나섰지 예. 않습니까? 사과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제 공공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그 중심에 LH가 있는데 LH의 임직원들이 13명이나 투기에 연루됐고 지금 더 많은 20명 가까이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론을 보니까 전체 한 60% 정도가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지금 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나선 거는 이러한 여론에 반응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밝히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적폐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촛불혁명을 거론했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에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한 대통령 또 이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방향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성찰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금 정부 여당 그리고 박영선 후보 측에서도 연일 강경 대책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이 얘기도 여당에서 먼저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하고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이번 3월 회기 중에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 발의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서 검증대에 올라서 주십시오.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좀비 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합니다. 예. 오늘 아침만 해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횡설수설한다,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비난전을 이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녹취를 준비했는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수조사 특검 받고 그리고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하자 이렇게 받았는데 그럼 일단 전수조사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제 분노 그리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좀 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의원들 전수조사했을 때 처음에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책이었다고 보고 그 빠르게 이제 그걸 이제 수습해서 뭐 전원 전부 다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다만 누가 조사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국회 차원에서 조사라는 거는 뭐 과연 실익 있겠냐. 국가권익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3기구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조사해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같이. 예를 들어 좀 저는 의원들이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의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말 국회에서 퇴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자.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나름대로 조사에 관련된 거, 조사에 나온 그 사실과 관련돼서 해야지. 조사를 위한 조사를 한다든지 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뭐 모면하기 위해서 조사 제안을 한다든지 그러면 더 저는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효성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조사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미국은 의회는 청문회를 시작해서 청문회를 시작하는데요. 청문회를 할 때 누구를 응징하기 위한 것보다도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게 많거든요. 예. 이걸 계기로 해서 의원들의 윤리와 관련된 것을 더욱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현재같이 운영하지 말고 국회 산하 국무총리 산하에 놓고 거기서 외부 검증, 외부 전문가를 다수 포함시켜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무조건 따라가게 하는 그런 강도 높은 국회 차원의 윤리위원회도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조사를 어디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조사한 이후에 정말 처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담보되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배종호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제3기구 그러니까 어디서 조사할지를 두고 뭐 권익위 얘기도 나오고 감사원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원에서 한다라든지 권익위에서 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조사의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신뢰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감사원장에 대해서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국회하고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의 대표자, 전문가 또 법조인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국회가 당사자인데 들어가는 건 적절합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그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 제가 볼 때는 뭐 국회에도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위원장을 누구로 하냐의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처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수사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국수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해서 처벌하게 되니까요. 그 문제는 이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선거용 핑퐁 게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을 하니까 당초에는 국민의힘에서 안 하겠다, 먼저 해라. 라고 했다가 지금 오늘은 또 거꾸로 받았단 말이에요. 네. 특검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으로 하다가 특검도 오케이 받겠다. 라면서 지금 또 여기에 어쨌든 논란이 국정조사.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정리가 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제 얘기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예, 특검도 당초에 부정적이었고 예. 전수조사도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조사를 또 하나 얹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청와대도 조사를 하자. 그리고 뭐 선출직은 다 조사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진정성의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치적 게임을 위한 방어용인지 특히 4월 재보선을 위한 것인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하자라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5차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한쪽에서 제안을 하면 다른 쪽에서는 물귀신 작전으로 맞대응하고 그러다가 유야무야해서 결국은 없었던 일로 됐기 때문에 예.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는 이 문제가 다시 과거의 패턴대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온 얘기지만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 입법 장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된다. 네. 이걸 하지 않고는 국회에서 어떤 제스처도 신뢰받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여야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하지만 진짜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심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점 지적해 주셨는데 자 LH발 부동산 그 이슈 때문에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이슈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무려 3배가 높아지면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2자릿수 상승률을 뛰어 올랐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도 여야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정치권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예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보도입니다. 이는 강남 지역 다주택자라는 특수한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입니다. 또는 고가의 주택의 특수한 사례들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또한 일반화한 것입니다. 실제 강남의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늘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재산세에 큰 변동이 없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폭인 작년 대비 19%나 오르고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이상의 아파트도 21만 5천 호 이상 늘어나서
세금 폭탄이 바로 현실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별다른 수입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견딜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공시가격 지금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가 주택은 정말 세금 폭탄이고요. 근데 6억 원 이하 집으로 가면은 또 감면 효과가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야의 시각차도 그래서 드러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 고가 주택의 특수한 사태를 일반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이건 세금 폭탄이 현실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공시지가 인상 재보선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좀 의외였어요. 제가 평가하기는. 예. 왜냐하면은 선거를 앞두고는 특히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금기거든요. 증세를 한다든지 예. 하는 경우에 과거 미국 사례지만 그 슈레더 총리가 노동개혁과 관련돼서 강도 높은 개혁안을 통과시켜서 2000년대에 완전히 패배해서 예. 메르켈 총리한테 넘겨줬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예. 한 적이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당으로 봐서는 나쁜 그런 변수일 때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순차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영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러한 여야 논쟁 속에서 또다시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갖지 못한 사람은 괜찮은 거고 가진 사람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가진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갖지 못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지금 종부세 대상자 9억 원 이상이요. 21만 가구가 더 늘어났다면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일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주택 한 가만 갖고 계신 분이 한 30년, 40년 되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을 어떻게 이제 구제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촘촘하게 정부가 잘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세대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는 노사 갈등을 넘어서서 계층 갈등으로 가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위험적인 인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말 100년 대계를 내다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세금과 관련된 문제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선거 앞두고 증세를 발표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을 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런 정치권 메시지는 얘는 좀 우려를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공실화율을 이제 현실화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이제 공실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공시지가율이 지금 현재 69%인데 이번에 70%로 1%포인트, 정확하게는 1.2%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랐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단기에 급등하면서 네. 세금이 올랐어요. 이번에 현실화율이 반영됐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좀 이렇게 오른 그렇습니다. 거죠. 장기적으로 이제 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뭐 90%까지 간다고 그러니까요. 조세 평등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큰 원칙에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제 52만 명,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 9억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세금이 한 29% 올라가는데 6억 이하는 8%포인트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6억 이하가 전국 공동주택의 92%. 그렇습니다. 92%가 숫자로 하면 이제 1,300만이죠. 그리고 이제 종부세 대상자는 52만 명이니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그렇다면은 선거에 오히려 여당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세금 올리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제가 볼 때는 뭐 조세 평등의 원칙 그리고 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이 방향은 맞으나 현실적인 좀 보완책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실보유자에 대해서는 뭔가 좀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은퇴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고령자들 고정 수입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여론이 상당히 예. 높은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장기 보유 공제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거를 조금 더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민심이 정말 그 선거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야권 단일화에도 좀 변수로 작용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지지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지금 양측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해진 이런 상황인데요. 두 후보가 단일화 기한으로 못 박은 게 19일인데요.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 합의하고 시간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안철수 단일 후보를 막아야 본인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저희들의 단일화 의지는 정말 굳다. 더 이상 서로 이렇게 날선 공방은 적어도 안철수 후보님과 저 사이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경선 서울시장 후보 하경선 해봐. 너희들 지금 뭐 농구해? 농구? 응? 농구하는 거야? 응? 아줌마랑 같이 해볼까? 농구 한번 해봐. 해봐. 아줌마 한번 해볼까? 이거 진짜 연출한 거 아니에요? 생방송이에요? 반짝반짝 서울시장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네. 박영선 후보 한 번에 골을 넣네요. 네. 이 장면도 보고 왔는데, 자 여권은 지금 단일화 수순이 좀 수두룩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범야권에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사이에 신경전이 좀 있다가 두 후보 사이에서도 좀 찌릿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야권 후보로 서울시장이 되면은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상했었던 시나리오라고 좀 시나리오다. 보고요. 예. 본인이 이제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처음에 들어오라는 얘기가 많았을 때 네. 실제로 보면 그런 비슷한 거를 얘기를 했고 더 큰 2번이라는 얘기를 할 때서부터 그렇죠. 이제 같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예. 이제 단일화 보면서 저는 선거를 참 많이 봤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격하게 그 여야 간에 서로 경쟁한 건 처음 봐요. 대선 전초전이라. 그래서 아무리 전체적이라 하도 뭐 2002년도 8월 8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래도 2002년 12월 달에 나름대로 선거에서는 결과가 달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야당이 몇 가지 좀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신속한 단일화 그리고 아름다운 단일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단일화가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그 두 후보 진영 간에서의 삐끄덕삐끄덕 하는 걸 봐서는 이런 원칙과는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대해서 이제 비판도 하고 예.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와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떻게 서울시정이 변화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속에다가 아마 나름대로
중점을 둬야 될 거라고 예. 좀 보고요. 박영선 후보도 이제 지금 이게 어떠한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LH 투기 의혹이라는 아주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선거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많이 때문에 남아있다. 3주가 얼마든지 많이 3주가 남았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지지도에서는 나름대로 서로 지금보다는 다른 양상이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런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이 받을지 이 부분도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뉴스 들어오기 전까지 국민의힘 입장은 이제 확인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입장 밝히기 전에는 단일화 관련해서 양측에 좀 신경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안철수 대표 오세훈 후보 뒤에 또 다른 상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후보 그런 뒤에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후보 뒤에 상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뭐 듣는 분들은 상황. 네 상황. 그래서 후보께서 뭐 저랑 합의한 것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서로 1대1로 만나면서 호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게 우려됩니다. 그 상황은 김종인 위원장입니까?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제3지대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큰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야권에 있는 정당들과 예. 그리고 야권의 바깥에 있는 예. 그런 중도층, 무당층, 20대, 30대 그리고 윤 총장님을 포함해서 이 정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많은 좋은 인재들 이런 분들까지도 다 합쳐서 커다랗게 큰 이번을 만들어야 우리가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미래의 이미지를 가진 제가 서울시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을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단에 맡긴다 하고는 상황은 김종인 위원장이 맞는 거겠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위를 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 후보를 향해서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이라고 사실상 지칭한 거예요.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개인적인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완고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이 회복되기는 좀 어렵고 이게 단순히 이제 두 분의 사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정치적인 미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 단일화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정치적인 미래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제1야당을 살리겠다고 나선 비대위원장인데 만약에 제1야당의 후보가 단일화에서 패배한다. 예. 그럼 이제 후보를 못 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대선에서 본인이 정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언사까지 충돌하는 상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안철수 후보가 예. 국민의힘과 합당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위기 탈출 승부수 같아요. 사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오늘 토론하고 내일 모레 지금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이 개인 대 개인으로 가면은 후보 대 후보로 가면은 오세훈 후보를 승리할 수 있는데 당 대 당으로 갈 경우는 상당히 불리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오세훈 후보가 역전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을 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레임을 후보 대 후보의 프레임으로 바꿔줘야 된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국민의힘과 통합을 하겠다라는 이제 카드를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하나의 이제 수사적인 그런 표현으로 전달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뭐 당장 화답할 그런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는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 가운데 한 50%가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그리고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세훈 후보 네.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전체적인 추세는 좀 안철수 후보가 좀 불리해가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오늘 두 후보가 TV 토론을 하는데 이제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할지 또 이제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교수님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여론조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적합도냐 경쟁도냐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개 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 더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의 지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안철수 쪽에서는 일종의 역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 이거는 2002년도에도 그 문제가 정몽준 노무현 후보 간에 있어서 실은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항목에다가 서울 당시 대선 후보들을 다 열거하고 나서 이해창 후보 지지자를 최종적으로 빼는 그런 그 필터링하는 그런 거를 가졌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거를 제시한다든지 두 번째는 2007년도에 나왔어서 실제로 있었던 건데요. 예. 안철수 후보는 20대, 30대, 40대한테 유리하고 오세훈 후보는 50대, 60대 유리한데 지금 연령별로 할당이 돼 있는데 만약에 할당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대에서는 굉장히 그 할당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게 실제 일어났습니다. 2007년도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 그럴 경우에 이제 두 조사 기관을 합친다고 했을 때 20대의 할당이 적었을 때 당연히 안철수 후보 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정할 거냐에 대한 문제. 이걸 가지고 아마 치열하게 제가 볼 때는 물밑 삿바 싸움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아마 내일 여론조사가 못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문항과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저는 절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역선택의 문제와 가중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지금 각 후보들 진영에서 아주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거를 근데 하루 안에 해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 그거는 막판에 아마 후보들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단판을 질 수밖에 없게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이거보다는 지금 역선택의 문제나 가중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간의 단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이번에 만약에 단일화 문구에 합의를 못한다고 하면은 투표 용지 인쇄 전에까지는 기회가 있는 겁니까? 이제 사전 투표가 4월 2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전혀 수는 배제할 없다. 수는 없는 그런 예. 상황인데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단일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은 결국 이제 여론조사 문항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적합도나 경쟁력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공평한 것은 절충형이죠.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이 단일화할 때 결국은 절충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경쟁할 사람으로 안철수 그러니까 국민의당 후보가 맞는지 아니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더 적합한지 이렇게 하면 절충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계속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그건 안 된다. 적합도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절충안도 경우에는 지금 나오더라고요. 여론조사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적합도, 한 군데는 뭐 경쟁력. 근데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는데. 조사에 보면은 예. 적합도로 해도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타난 것도 일부 있어요. 조사에서,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된다면은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에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네.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일화를 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단일화 얘기냐면 이후, 예. 만약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패배해도 정치적인 미래가 남아 있다고 저는 예. 보는 거예요. 단일화에서. 그렇지만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단일화 후보에서 경선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미래가 사실상 사라지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네. 단일화에 적극 협조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일화도 어렵고 단일화 이후에도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예.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단일화가 안 되면 오세훈 후보는 그래도 살 길이 있을 수 있으나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분석에 동의하시는지와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포함해서 더 큰 이번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재보궐선거 이후의 야권 재편 어떻게 예상을 하고 안철수 계십니까?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제3지대로의 야권 재편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네.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제3지대는 없다고 얘기를 했기 제3지대 때문에 없다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승부수라고 봐요. 네. 결국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이 되고 그 통합된 정당에 윤석열 전 총장도 올 수 있는 더 큰 백텐트를 만들겠다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3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시간이 꼭 19일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거고 왜냐하면 예. 양쪽이 만약에 단일화에 실패하면 두 명 다 그건 정치적으로 패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국민들에게 수없이 약속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지킨 약속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정치인의 길을 갈 수 있겠나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일화는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일화에 실패하면 두 후보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두 후보 간의 단판으로라도 되긴 될 것 같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영준 명제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